양의 메아리. 긴급 속보입니다. 북한 최정예 해커의 남한 전력망 공격이 있던 날 서울 신생아시에 불이 꺼졌습니다. 영웅이라고 치켜세운 선전 뒤에 숨은 건 아기의 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커 본인이 진실을 목격한 순간 체제의 전사가 양심의 증인이 됩니다. 지금 디지털 감옥을 뛰쳐나와 자유의 코드를 쓴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평양의 겨울 아침은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김지우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경건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오늘도 공화국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그는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과학과를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19의 나이에 국가사이버보안부에 특별 채용된 그는 조선의 디지털 전사로 불렸죠. 대학 시절부터 그는 남한을 미제의 앞잡이, 파쇼 집단으로 배웠고 매일 아침 정치학습 시간에는 남조선 괴뢰 정권의 악행을 암기해야 했습니다. 동무들,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소. 라고 김철민 부장이 회의실에서 외칠 때 김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타격해야 합니다. 적들의 전산망을 마비시켜 그들의 악랄한 음모를 분수해야 합니다. 김지훈의 첫 번째 대형 작전은 남한의 금융기관 해킹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그는 팀을 이끌고 남한의 주요 은행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코드가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조국을 위한 싸움이다라고 생각했죠. 작전이 성공했을 때 부서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김지훈 동무, 위대한 원수님께서 특별히 칭찬하셨소. 라는 소식에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했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가 공격한 시스템이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병원의 응급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전산망 마비로 인해 신생아실과 중환자실의 생명 유지 장치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고 3명의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지우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에게 전달된 보고서에는 적의 금융체계를 성공적으로 마비시켰으며 큰 혼란을 야기했다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공화국 영웅 훈장을 받았고 특별 배급으로 고급 술과 담배를 받았습니다. 평양의 엘리트 아파트에서 그는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하고 있다니 아버지로서 이보다 자랑스러울 수 없구나 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지훈의 일상은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30분간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청소, 7시 조간신문 학습, 8시 출근,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남조선의 악행에 대해 토론했고 저녁에는 정치학습을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구호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록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어록을 읽으며 조국을 위한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새로운 작전 지시를 받았습니다. 남조선의 주요 전력망을 공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작전이었고 성공하면 장군급 훈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김지우는 밤낮으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쉬지 않고 움직였고 화면에는 수십 개의 창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번 작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공화국의 위상을 더 높여야 한다라고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작전 당일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최종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부장의 신호와 함께 공격이 시작되었고 남한의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작전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성공이요, 김지훈 동무, 위대한 승리요. 그러나 그날 밤 김지훈은 이상하게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피로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의 공격으로 인해 남한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작전이 성공한 지 일주일 후 김지훈은 일상적인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 중 하나는 적의 선전물을 찾아내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크웹에 퍼져 있는 북한 관련 거짓 정보를 추적하고 제거하는 일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여러 사이트를 뒤지던 중 그는 우연히 한 포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룬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미제의 거짓 선전물이군라고 생각하며 삭제하려는 순간 그의 눈에 이상한 영상 하나가 띄었습니다. 그것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생아실이라는 글자가 보였고 날짜는 그가 전력망 공격을 감행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갑자기 불이 꺼지고 의료진들이 당황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생아 보육기에 전원이 나가고 간호사들이 급히 수동호흡기를 가져오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한 의사가 백업 전원 빨리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아기 우는 소리가 배경에 깔렸습니다. 김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다. 적들의 프로파간다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영상의 타임스탬프와 메타데이터를 확인한 그는 경악했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창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공격한 시스템이 병원과 연결되어 있었단 말인가? 다음 며칠 동안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악몽 속에서 신생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당황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적들의 심리전이야. 나를 혼란시키려는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였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조심스럽게 VPN을 여러 겹으로 설정하고 해외 뉴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은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지만 그는 국가사이버보안부 소속이었기에 특별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BBC 뉴스 사이트에서 그는 자신의 작전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공격으로 한국 병원 시스템 마비, 환자들 위험에 처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3명의 신생아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지만 다행히 의료진의 빠른 대응으로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단 말인가? 그날 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작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융기관 해킹, 전력망 공격, 정부 기관 침투,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 다음 날 회의 시간에 부장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정당한 응징에 대해 거짓 선전을 하고 있소. 병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등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소. 김지훈은 침묵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분노하며 가증스러운 적들이라고 외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지훈 동무, 왜 조용한가? 혹시 몸이 안 좋은가? 라고 부장이 물었을 때 그는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부장 동무. 다만 적들의 비열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다음 작전 계획이 떠 있었습니다. 남조선 상수도 시스템 침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계속해야 하는 건가? 이게 정말 조국을 위한 길인가? 그날 밤 그는 다시 다크웹에 접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삭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작전에 관한 국제 보고서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UN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미국 국토안보부의 분석 자료,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문, 모든 자료들이 한결같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한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일 리가 없어. 이렇게 많은 출처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재빨리 화면을 닫았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동료 해커 박민철이었습니다. 지훈아, 뭐하고 있었어? 퇴근 시간 한참 지났는데. 아, 다음 작전 준비하고 있었어. 넌 왜 아직 안 갔어? 나도 작업이 남아서. 근데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김지훈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박민철이 떠난 후 그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안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접속 기록이 감시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만수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평양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 조국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정당한가?
하지만 이런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생각조차 통제받는다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 반역자가 된다는 것을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일단은 조심해야 해. 더 많은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돼. 그렇게 김지훈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해커로, 밤에는 진실을 찾는 탐구자로. 김지훈은 점점 더 깊은 내면의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해커로 행동해야 했지만 밤이면 다크웹을 뒤지며 진실을 찾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다툼을 벌였습니다. 하나는 넌 공화국의 전사다. 모든 것은 조국을 위한 것이다 라고 속삭였고, 다른 하나는 이건 잘못된 일이다. 무고한 사람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북한 고위층의 암호화폐 거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함정일까봐 조심스러웠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위 관료들과 그 가족들이 국제 제재를 뚫고 막대한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건 우리 지도부의 비자금 아닌가?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소 사회주의의 순수성과 자력갱생을 외치던 지도부가 바로 그들이 비난하던 제국주의자들처럼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발견한 거래 기록 중 일부가 바로 그가 수행했던 사이버 작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한이 해킹으로 얻은 자금을 고위층의 개인 계정으로 이전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일은 결국 몇몇 고위 관료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거래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료 해커 최동욱이 갑자기 사라진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최동욱은 그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유능한 해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동욱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부장은 동욱 공무는 특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지훈은 눈치챘습니다. 지난주 최동욱이 술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서미터의 제미터스 의문이 든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모두가 웃으며 넘겼지만 아마도 그 말이 문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몇 일 후 그는 우연히 복도에서 두 보위부 요원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최동욱 동무의 경우는 정말 안타깝소. 가족까지 함께 연행되었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마시오. 김지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의문을 품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 가족 전체의 인생이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 아니, 이미 나는 반역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미소, 어린 시절의 자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만약 내가 잡힌다면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될 거야. 깊은 고민에 빠진 그는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외장 하드디스크를 구입하고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 고위층의 비자금 흐름,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증거, 인권 유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그는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보안 점검 팀이 사무실에 들이닥쳤고 그는 간신히 외장 하드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길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다가 자신의 컴퓨터 사용 기록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더 이상 시간이 없어. 그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USB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모든 작업 후에는 디지털 흔적을 철저히 지웠습니다. 암호도 주기적으로 변경했죠. 어느 금요일 저녁, 그는 드디어 모든 증거 자료의 백업을 완료했습니다. 총 3개의 외장 하드에 동일한 자료를 저장하고 각각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하나는 사무실 서랍 깊숙한 곳에, 하나는 집의 바닥판 아래에, 마지막 하나는 만수대 언덕의 특정 장소에 묻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는 다크웹에서 탈북을 도와주는 조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기였거나 함정이었습니다. 몇 군데 연락을 시도했지만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느껴 중단해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한 포럼에서 자유의 달이라는 암호화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글은 매우 조심스럽게 작성되어 있었지만 진정성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은 자입니다. 빛을 찾고 싶습니다. 답장은 3일 후에 왔습니다. 빛은 동쪽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위험합니다. 메시지의 암호를 해독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는 상대방이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는 탈북 지원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화상통화에서 그는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북한 보위부의 함정일 가능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선생이라는 인물은 인내심 있게 그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술과 용기가 더 큰 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박 선생은 한국의 탈북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기술자 출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해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작업을 도와왔고 여러 명의 탈북자를 안전하게 빼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김지우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려는 거죠? 당신들은 내가 적이라고 배워왔는데. 박 선생은 부드럽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몇 주에 걸친 신중한 대화 끝에 김지우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은 그에게 한국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유로운 인터넷, 다양한 문화,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복 등. 남한 사람들은 당신을 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이 자유롭게 살길 바랄 뿐이에요. 이러한 말들은 김지훈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동시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배운 나만은 죽으다라는 교훈이 허구임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은 위험을 무릅쓰고 암호화폐로 그의 가족을 위한 도움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함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로 당신을 믿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지훈은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의 지시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암호화폐로 변환하기 시작했고 탈출 경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민은 부모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혼자 도망칠 수 있을까? 하지만 함께 가자는 제안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아직도 체제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그는 부모님과 함께 평양의 김일성 광장을 거닐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럽게 그의 업적을 이야기했지만 김지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아,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위대한 지도자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아버지의 이 말을 들으며 그는 눈물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반드시 조국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불의한 체제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디지털 증거를 최종 점검하고 암호화폐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박 선생과의 마지막 통신에서 탈출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중국 국경을 통해 탈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 용기만 필요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평양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감상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자라나 교육받고 꿈을 키웠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잘 있어라, 평양. 그리고 미안하다, 부모님.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자유를 향한 희망도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중적인 삶은 끝나가고 있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탈출을 이틀 앞둔 월요일 아침, 김지훈은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복도의 CCTV 각도가 바뀌어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들킨 건가? 그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아침입니다. 동무들이라고 인사하며 평소처럼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켜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 로그인 화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추가 보안 확인 절차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김지훈 동무, 오늘부터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이 시행됩니다. 모두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부장의 말에 그는 긴장했습니다.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 갑자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과연 자신을 노린 것인지 의심이 스쳤다. 설치가 끝나자마자 화면 한쪽에 낯선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모든 키스트로크가 기록되고 화면은 규칙적으로 캡처되고 있었다. 그는 숨을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망했다 이러면 다크웹에 접속할 수 없어. 점심시간,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 작은 메모지에 긴급 암호를 썼습니다. 위험, 접속 불가, 연락처 변경 필요. 이것을 특정 장소에 숨기기로 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나오자마자 리부 의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동무, 잠시 시간 괜찮은가? 그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네. 보 의원 동무, 무슨 일이십니까? 별일 아니오. 그냥 요즘 동무의 업무 성과가 너무 뛰어나서 격려도 하고 혹시 어려운 점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왔소. 리부 의원의 미소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복도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지만 김지훈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무는 우리 조직의 자랑이오. 하지만 최근에 좀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소? 아니요, 보 의원 동무. 그냥 최근 작전 준비로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그렇소? 그런데 들리는 말이 동무가 최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일이 많다던데. 김지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야 하니까요. 리부 의원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씨가 참으로 감동적이오. 하지만 건강도 챙기시오. 알겠소? 그날 오후, 김지훈은 위기감을 느끼며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무실에 숨겨둔 외장하드를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일반 전화로 특정 번호에 발신 후 바로 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에 보위부는 이미 그를 정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리부 의원은 부장실에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김지훈 동무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밤늦게까지의 컴퓨터 사용, 외부 웹사이트 접속 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시오. 그동안의 공모를 생각해서 실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반역 행위가 확인되면 그대는 신속하게 처리하시오.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 대화를 모른 채 김지훈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도 수상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감시하고 있어. 이제 도망칠 시간이 없어. 그는 침착하게 집으로 들어가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수고 많았다는 어머니의 말에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작별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야 해요. 그날 밤, 그는 몰래 짐을 꾸렸습니다. 최소한의 필수품만 가지고 디지털 증거가 담긴 USB는 특수 벨트에 숨겼습니다. 박 선생과의 최종 연락에서 탈출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그대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는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어두운 곳에 감시 차량이 여전히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침 6시, 김지훈은 평소처럼 일어나 김일성 초상화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이게 제 마지막 충성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들아, 오늘따라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 무리하지 말거라.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오늘 중요한 작전이 있어서 좀 긴장됐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자랑스럽다, 아들아. 공화국을 위해 큰일을 해주고 있구나. 김지훈은 목이 메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똑똑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출문하기 직전, 그는 자신의 방을 돌아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은 컴퓨터 서적, 수상탑,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을 뒤로 두고 가야 했습니다. 잘 있어요. 내 방. 그리고 잘 있어요. 평양. 거리로 나서자 그는 즉시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0m 앞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리부 의원의 차량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 시간이 없어. 그는 평소와 다른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하철역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 보였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그는 박 선생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빨간 스카프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것이 위험, 계획 실행을 의미하는 신호였습니다. 버스는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각 정류장마다 그의 심장은 빨리 뛰었습니다. 만약 보위부가 버스를 막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버스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역. 여기서 그는 다른 버스로 갈아타기로 했습니다.
이 복잡한 환승 계획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버스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컴퓨터에 처음 관심을 가지던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첫 작전을 성공시켰을 때의 자부심, 그리고 점점 의문을 품게 되었던 그 순간들. 과연 내 선택이 옳은 걸까? 부모님을 두고 혼자 도망치는 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그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냐. 이건 도망이 아니야. 이건 진실을 위한 선택이야. 세 번째 버스로 갈아탄 그는 드디어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중국 국경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터미널 안은 평소보다 보안 검색이 삼엽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승객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김지우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침착하게,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그가 표를 사려는 순간 한 보위부 요원이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동무,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소?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요원은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김지훈 동무, 사이버보안부 소속이군요. 어디로 가시는 거요? 랑림으로 출장입니다. 새 보안 시스템 점검하러요. 요원은 수상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랑님, 그런 건 들은 바가 없는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봐, 저자 잡아. 다른 쪽에서 한 남자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그를 쫓기 시작했고 김지훈을 검문하던 요원도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재빨리 표를 구매하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마지막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검은 차량들이 터미널 주변을 맴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면서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5시간의 긴 버스 여정 동안 그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각 검문소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이버보안부 신분증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국경도시 해산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박 선생의 지시대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특정 가게 앞에 서 있으면 접선자가 올 것이었습니다. 15분을 기다린 끝에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동무, 시간 좀 물어보겠소. 지금 몇 시요? 미리 약속된 암호였습니다. 해는 이미 졌소. 하지만 달이 밝게 비추고 있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하지만 조용히. 그들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강가에 작은 보트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서 기다리시오. 1시간 안에 누군가 올 것이오. 노인은 떠났고 김지우는 혼자 보트 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그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요? 김지훈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목소리는 박 선생이었습니다. 지훈 씨, 저예요. 박 선생입니다. 박 선생님, 드디어. 조용히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국경 수비대가 최근에 강화되었어요. 그들은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박 선생이 노를 저었고 김지우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20분은 그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매 순간 총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저기 중국 강안이 보여요. 그 순간 뒤에서 조명이 비쳤습니다. 거기 보트, 멈춰. 북한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박 선생이 소리쳤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헤엄쳐서 건너가요. 김지우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수영을 잘했지만 11월의 강물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조준이 빗나갔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중국 강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박 선생도 곧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다행이야. 이제 안전해. 그러나 그들이 강가에서 일어서자마자 중국 국경 수비대 발견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들어. 김지우는 절망했습니다. 끝인가? 이렇게 끝나다니. 그러나 박 선생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난민입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중국 병사들이 그들을 연행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의 예상대로 그들은 북한 난민을 한국에 인도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수문의 시간 후 그들은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김지훈 씨, 안전하십니다. 이제 자유로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김지훈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일간의 탈출 과정에서 쌓인 모든 긴장감이 풀리며 그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박 선생이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지훈 씨.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김지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양에 남아있는 부모님, 함께했던 동료들, 그리고 자신이 떠나온 모든 것들. 이 자유가 너무 큰 대가로 얻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반도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김지훈은 창가에 기대어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있어요. 북한. 그리고 이제 안녕. 내 과거.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김지훈은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밝은 조명, 현대적인 시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것이 그가 적이라고 배웠던 남한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지훈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특별 통로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신분 조사, 건강 검진, 보안 교육,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심리 상담에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너무 달라요. 상담사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느낌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점점 적응하게 될 거고요. 탈북자 지원센터에서의 첫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양에서는 항상 경적 소리나 선전 방송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보위부에게 쫓기는 꿈, 부모님이 눈물 흘리는 꿈. 그는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박 선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잘 지내요? 첫날 밤은 항상 힘든 법이에요. 네. 그런데 박 선생님, 제 가족들은 괜찮을까요? 박 선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소식은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일단 당신부터 안정을 찾아야 해요. 며칠 후, 김지훈은 본격적인 심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사회 적응 훈련, 직업 교육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적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경계를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말이 조금 다르지만 기본은 같아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김지훈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유로운 대화, 다양한 의견, 심지어는 지도자에 대한 비판까지. 이것은 그가 상상도 못했던 세계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인터넷 카페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제한 없이 인터넷을 사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고 북한 뉴스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를 반역자, 미제의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아들의 죄를 참회한다는 내용의 강제 편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이야. 분명히 강요당한 거야. 그는 분노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박 선생이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훈 씨. 하지만 지금 당신은 안전해야 해요. 한 달 후, 김지훈은 드디어 증거 자료들을 국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디지털 증거들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지훈 씨의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작전과 인권 유린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예요. 그는 기자회견에도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기자회견 후 그는 많은 한국 사람들로부터 응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경계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김지훈 씨, 정말 용감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러한 말들에 그는 감동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드디어 독립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고 사이버 보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한국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북한 음식점에 갔습니다. 평양냉면을 먹으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의 맛이었지만 그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지만
그는 항상 북한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국정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훈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전하게 탈북하셨어요. 그 순간,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그들이 살아계셔요? 네, 중국을 통해 무사히 오셨습니다. 지금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계세요.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몰랐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 다 제 선택이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김지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한국의 현실을 보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김지훈은 한국에서의 삶이 안정되자 본격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의 특별 고문으로 위촉되었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지훈 박사님, 북한의 새로운 해킹 수법에 대한 분석이 시급합니다. 그는 이제 박사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의 능력을 인정해 특별히 박사 학위를 수여했고 대학에서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서 그는 북한의 사이버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표적으로 하는 공격이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북한 해커들을 막을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김지훈은 진지하게 답변했습니다. 기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많은 북한 해커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강해 후에 연구실로 돌아와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국정원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김 박사님, 북한이 새로운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기관을 표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훈은 즉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 패턴은 내가 예전에 개발한 기술이에요. 하지만 더 발전되었네요. 그는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대응 방안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봉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그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미리 차단했고 오히려 해커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어요. 그러나 김지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번에 잡힌 해커, 제 예전 동료인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저처럼 갇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특별히 재판에 참여해 용의자를 만났습니다. 동무, 아니, 김철수 씨,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했나요? 김철수는 두려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해져요. 김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그는 국정원에 특별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을 표적으로 한 디지털 진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거죠.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자유의 코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지훈은 다크웹의 특별 포럼을 만들고 북한 해커들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술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세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점점 몇몇 해커들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가?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김지훈은 각각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실제 모습을 전했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한 북한 해커가 탈북해 한국에 왔습니다. 김지훈 박사님의 메시지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디지털 탈북의 새로운 시대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지훈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상현실 VR을 이용한 북한 내부 교육 프로그램, 암호화폐로 지원하는 탈북 지원 네트워크, AI를 활용한 보위부 감시 시스템, 회피 기술 등 그의 작업은 점점 국제적인 협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그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 유엔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에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유엔 강연에서 그는 연설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저는 오늘도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세요. 강연 후 많은 외교관들과 전문가들이 그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그를 반역자 1호로 지정하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 그의 작업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컴퓨터가 해킹당했습니다. 김지훈, 너의 배신은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건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이 공격을 역이용해 보위부의 새로운 기술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의 팀은 해킹 시도를 추적해 북한의 새로운 사이버 작전 본부 위치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 박사님, 여기가 바로 새로운 본부입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이 정보는 국제사회에 제공되었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결의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북한 해커들이 탈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훈은 그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은 이제 자유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커가 아니라 사이버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탈북 해커들로 구성된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자유의 방패라고 이름 붙인 이 팀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국제사회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3년 후 김지훈은 서울에서 열린 국제사이버안보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의 노력으로 47명의 북한 해커가 자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회장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연설 후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지훈 선생님, 저는 북한에서 막 탈북한 해커입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김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왔습니다. 이제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큰일을 하고 있구나. 아버지,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보답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부모님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내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김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 그는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북한 내부 정보 전달 시스템, 위성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접근, 더 안전한 디지털 탈북 경로 개발. 어느 날 그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 박사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답변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모든 자유를 갈구하는 이들의 승리입니다. 김지훈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때 적이라고 배웠던 그가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매일 같은 대답으로 결심을 다졌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나아가야 해.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자유를 위한 그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지훈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이버 안보 전문가이자 인권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유의 코드 프로젝트는 전 세계 30개국으로 확장되었고 수백 명의 북한 해커들이 자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그의 세 번째 증언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은 뛰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각국 대표님들, 오늘 저는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억압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디지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동시에 희망의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의 증언은 회의장을 적십니다. 많은 대표들이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증언 후 유엔 인권고등 판무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님, 당신의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이 글로벌 디지털 자유연합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엔과의 공식 협력으로 그의 작업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더욱 확장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북한 내 인터넷 접속 제공, 가상현실을 통한 자유, 체험 프로그램, AI 번역기를 활용한 정보 전달 등. 그러나 가장 주목받은 것은 디지털 탈북 지원 앱이었습니다. 이 앱은 암호화된 채팅, 안전한 탈출 경로 정보, 실시간 위험 경고 등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이 앱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앱 출시 1년 후 그는 첫 번째 성공 사연을 접했습니다.
한 북한 청년이 앱을 통해 탈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 앱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합니다. 김지우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구나.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선순환이. 그의 작업은 점점 북한 내부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가 그의 앱을 차단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우회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김지훈 동지의 메시지를 들어라. 자유는 가능하다. 어느 날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북한에서 그의 어린 시절 친구가 탈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정말이냐? 창민아, 너 정말 왔구나. 두 친구는 2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창민이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내 메시지가 도착했어.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용기를 냈어. 이것은 김지훈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인간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디지털 인연 연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위험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북한은 그의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더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2028년 어느 날 그의 시스템에 치명적인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김지훈,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 공격을 분석해 북한의 새로운 사이버 전략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야. 국제사회에 즉시 경고해야 해. 그의 경고는 시기적절하게 작용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사전에 대비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상은 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갈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수상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자유는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용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연설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상 후 그는 더욱 겸손하게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김지훈 디지털 자유 재단을 설립해 더 많은 연구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33년 그는 후계자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이어가야 합니다. 저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가장 큰 성취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외부 세계와 접속하기 시작했고 당국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 밀반입된 최신 영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바라던 변화였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기술과 정보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변화.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메모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은 한 편의 긴 코드였습니다. 처음에는 체제에 충성하는 코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유를 위한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이 코드가 영원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메모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은 한 편의 긴 코드였습니다. 처음에는 체제에 충성하는 코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유를 위한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이 코드가 영원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유산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뒤를 이어 디지털 자유를 위한 운동을 계속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지훈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이야기이자 기술과 인간성이 만나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김지훈이 심어준 희망의 씨앗을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평양의 메아리.